안녕하세요.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아들은 제게 세상 전부나 다름없어요. 다른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하시듯 자식을 낳아보니 정말 자식에겐 제 목숨까지도 일초의 망설임 없이 바칠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아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었던 아들의 아빠, 제 남편만은 지금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행복했던 제 결혼 생활이 어떻게 산산조각이 났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희 엄마에겐 오빠가 한 분 계십니다. 외삼촌은 엄마 굉장히 우애가 깊으셨어요. 외숙모도 저보다 2살 많았던 사촌 언니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자신의 가족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외숙모와 언니는 그런 외삼촌을 두고 한 날 한시 하늘로 가버리고 말았죠. 외삼촌과 셋이 가족여행을 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비극적이게도 외삼촌만 그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으셨던 거예요. 가족들 다 잡아먹고 내가 살아 무엇하겠어. 난 그냥 내 가족들 따라가련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외삼촌은 그때 정말 폐인이 되었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죠. 당시 외삼촌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회사에 생계가 걸린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삼촌은 사업이고 뭐고 삶을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겨우 죽지 못해 살던 외삼촌을 엄마 아빠는 억지로 집으로 끌고 들어오셨죠. 울어도 가족들 옆에서 울고 곡기를 끊어도 여기서 끊어. 우린 절대 오빠 혼자 못 놔둬. 그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우리 몇 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저와 남동생, 여동생의 노력으로 외삼촌은 점점 생기를 찾아가셨어요. 외삼촌은 그때 저희 가족이 자신을 살린 거라며 두고두고 고마워하셨죠. 다시 저희 집을 나가실 때도 엄마, 아빠는 극구 말리셨는데 외삼촌은 곧 고3이 될 저에게 방해가 된다며 끝내 집을 나가시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린 외삼촌과 자주 만나며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의류회사에 취업한 전 나이 25에 3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아빠가 좋은 회사를 다니신 덕에 나쁘지 않은 형편이었던 저희 집에 비해 시댁은 형편이 좋진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선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지만 시댁에선 도움을 주지 못하셨죠. 부모님의 도움은 감사한 게 아니니 상관없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제게 많이 미안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외삼촌은 제게 무려 3천만 원을 축의금으로 해주셨어요. 삼촌, 300도 아니고 3천이라뇨.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아니야, 그러지 말거라. 알지? 이 삼촌이 네 동생들보다 널 제일 예뻐했던 거. 삼촌은 너도 네 동생들도 항상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렴. 언젠가 네 언니에게 주려던 결혼자금 혜연이 너랑 네 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삼촌은 그때 사촌 언니를 떠올리셨던 겁니다. 그런 삼촌의 얼굴이 너무 쓸쓸해 보여 차마 더 거절할 수가 없었죠. 저와 남편은 그런 삼촌에게 정말 감사해했어요. 이후 결혼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동생들도 남편에게 잘해주었고 외삼촌도 남편을 예뻐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외삼촌이 저희 친정에 자주 오셨으니 남편도 외삼촌을 자주 뵙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전 시댁 식구와도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솔직히 좀 까칠한 시어머니와는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요. 제가 결혼한 지 8개월 뒤쯤 시어머니는 병으로 큰 수술을 받고 2달 가까이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가족 누구보다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간병한 뒤론 시어머니는 절 남편보다도 더 예뻐하게 되셨습니다. 내가 원래 말에 가시가 많은 사람인데 그걸 다 이해해주고 나한테 잘하려고 노력해줘서 사실 그동안 속으로 많이 고마워하고 있었다. 고맙다 아가.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니? 당시 남편은 회사 일로 출장이 잦을 때였고 시누인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시아버진 생계 때문에 시어머니와 함께 하시던 장사 쉴 수 없으셨죠. 그래서 당시 회사에 여유가 좀 있었던 제가 한 번씩 휴가를 내며 시어머니의 병원에 제일 자주 갔던 거예요. 그 일로 시아버지도 남편도 시누이마저도 제게 참 고마워했었죠. 남편과 전 하나 있는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저희 아들이 고작 돌이 지났을 때 문을 닫게 됐어요. 문제는 그 뒤 생각보다 남편의 취업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다행히 아이 돌이 지나며 제가 복직을 한 상태이긴 했지만 남편은 매일같이 조급해했어요. 아이가 어렸으니까요. 미안해 여보. 애 낳고 1년밖에 못 쉬게 한 것도 미안한데 아예 당신한테 모든 집을 다 떠맡겨버려서 내가 남자로서 너무 한심스럽다. 에이,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취업 준비에만 집중해.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인재인데 그런 당신을 못 알아보는 회사들이 바보인 거야. 전 그런 남편에 위축되는 것이 싫어 열심히 북돋아줬습니다. 열심히 살림을 아끼고 아끼면서요. 남편은 그런 제게 미안해하며 대리운전과 배달 알바, 취업 준비를 병행했죠. 하지만 남편의 재취업은 영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의 1년을 고생하던 남편에게 외삼촌은 너무 감사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 갈 곳이 없으면 우리 회사 이력서 한번 넣어보게. 물론 자네 전공이랑은 다른 업계라 신입부터 시작해야겠지만 나름대로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아예 적응하기 어렵진 않을 걸세. 나도 직원들과 상의를 해본 뒤에 자네 채용 유무를 결정해야겠지만 만약 입사하게 된다면 내가 잘 가르쳐 주겠네. 우리 혜연이 남편인데 내가 도와줘야지. 삼촌은 저희 부모님과 절 봐서 남편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삼촌이 좋게 봐주신 덕에 남편은 삼촌의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아니, 대표님. 앞으로 정말 열과성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해보세. 평소 저희 외삼촌을 그냥 삼촌이라고 부르던 남편은 그때부터 삼촌을 대표님이라고 깍듯이 불렀습니다. 1년간 너무 많은 마음고생을 했던 남편은 외삼촌에게 정말 감사해했어요. 시부모님은 그 일로 저를 더 많이 예뻐하셨죠. 네가 정말 우리 집안의 복이다 하면서요. 남편은 삼촌 아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잘 모르는 업무가 많아 남편은 종종 실수를 했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외삼촌이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정말 잘 가르쳐 주셨다고 하더군요. 감사하게도 외삼촌은 남편이 그 회사에 입사한 지 2년 뒤엔 대리도 승진도 시켜주셨고요. 그런데 대리를 단 지 1년 뒤 남편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나 진짜 어떡하지 여보?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귀신에 씌었던 것 같아. 당시 남편은 거래처에 발주 수량을 잘못 보내버렸다더군요. 거래처 업체에 발주 수량을 30개를 넣었어야 했는데 3,000개를 넣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상하게 생각한 거래처에서 확인 전화를 했는데 하필 그 전화를 또 남편이 받았다고 해요. 그때 남편은 다른 일로 정신 없을 때라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또 맞다고 대답해버렸다네요. 단가가 컸던 물건이고 심지어 당시 회사의 자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을 시기라 다들 합심해서 힘겹게 그 시기를 이겨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었기에 남편의 실수는 더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물론 대표님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승인해준 과장님이랑 부장님한테 더 크게 화를 내셨어. 나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면서 말이야. 그건 맞긴 맞는데 어쨌든 나도 원인 제공자잖아. 어떻게 전화를 받았을 때마저 실수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나도 정말 눈물 나게 깨졌어. 이거 정말 큰 건인데 나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과장님, 부장님께도 무엇보다 대표님에게도 미운 털 단단히 박히게 될 거야. 대표님이 날 정말 예뻐해 주셨는데 이제 난 끝났어.
집에 돌아온 남편은 크게 좌절하며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저야 삼촌 회사 일은 잘 몰랐지만 들어보니 정말 큰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외삼촌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잔뜩 위축되어 삼촌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던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오늘 마음고생이 심했지? 아닙니다. 제가 실수한 건데요. 물론 사람은 종종 실수할 수 있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관리자 직급도 있고 대표도 있는 거지. 물론 나야 오더를 내리면 그 업무 처리는 직원들이 해주는 게 맞긴 해. 그러라고 내가 월급을 많이 주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회사 일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내 잘못도 크네. 다 내 불찰이네. 나도 미안하네. 아닙니다. 아까부터 자꾸 뭐라 아니라고 해. 됐어. 실수를 크게 한 만큼 크게 혼났고 오늘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자네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었잖나.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돼. 다 그러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게지. 자네가 할 일은 계속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 일을 수습하려는 노력일세. 그러니까 오늘은 술 같은 거 마시지 말고 푹 자. 그럼 나 가네. 혜연아, 삼촌 간다. 최서방 잘 위로해줘. 삼촌은 남편이 걱정되어 찾아오셨던 겁니다. 남편은 그런 삼촌에게 감사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죠. 이후 다행히 남편의 실수는 원만히 해결되었다더군요. 오래 거래하던 사이니 거래처도 삼촌의 회사 사정을 봐주어 일부만 납품 처리를 하고 나머진 주문 취소 처리를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삼촌 회사에선 많은 재고를 떠안아야 했지만 그것도 조금의 무리를 감수하고 잘 해결되었다고 해요. 이후 서서히 회사의 자금 사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며 다시 삼촌의 회사는 안정이 되었죠. 남편은 자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준 삼촌에게 고마워하며 회사 생활을 더 열심히 해나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노력 끝에 30대 후반엔 가장을 달았습니다. 남편의 승진 축하를 위해 친정 식구들과 외삼촌은 모두 친정에 모였어요. 당시 동생들도 모두 결혼했을 때라 올케도 제부도 모두 남편의 승진을 축하해 주었죠. 대표님, 제가 평생 충성 또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삼촌은 남편에게 대표가 아닌 가족으로서의 축하 선물로 고급 양주까지 주시더군요. 남편은 감격한 표정을 지으며 삼촌에게 충성까지 외치더라고요. 남편은 과장이 된 후 점점 더 회사 생활에 열심히 되어갔습니다. 야근도 많이 하고 중간 관리자급이 된 만큼 후배 직원들도 많이 챙기는 것 같았죠. 남편이 삼촌 회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느껴져 삼촌의 조카로서 참 고맙더라고요. 과장이 된 남편은 크고 작은 프로젝트도 많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팀워크를 돈독히 해야 한다며 회식도 종종 하곤 하더라고요. 남편이 과장을 단 지 3년 뒤 남편은 회사에서 또 프로젝트를 하나 담당하게 됐었는데요. 남편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유독 전보다 야근도 회식도 잦더군요. 당신 야근이 많은 걸 보니까 이번 프로젝트가 많이 바쁜 것 같은데 회식까지 그렇게 자주 해도 되는 거야? 직원들 입장에선 오히려 집에 가서 쉬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니야. 직원들이 다들 외향적인 성격이라 오히려 다 같이 술도 음식도 먹으면서 떠드는 걸 좋아해.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나 봐. 그래서 난 힘든데 그냥 맞춰주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과장인데 그렇게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일도 친목도 좋지만 남편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힘들기보단 많이 보람차는 것 같아 저도 남편을 조용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전보다 보양식이나 영양제를 더 꼼꼼하게 챙겨주면서요. 그리고 남편의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우린 36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서울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 여전히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한 거긴 하지만 집도 넓어지고 전보다 저도 남편도 출퇴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 기대하던 이사였죠. 여보, 우리 프로젝트가 곧 끝나는데 다들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겸사겸사 팀원들을 집들이에 초대하고 싶어.
혹시 그래도 괜찮을까? 그래? 알겠어. 어쨌든 외삼촌 회사 직원분들인데 나도 음식 대접하면 좋지 뭐. 이젠 나 완전 집들이 선수 됐다니까? 음식 걱정은 하지 마. 이사한 뒤 남편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팀원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고 싶다고 부탁하더라고요. 당시 우린 외삼촌을 포함한 친정 식구들도 부르고 시부모님과 결혼한 시누이 외에도 불러 2번이나 집들이를 치른 뒤였습니다. 그래서 힘들긴 했지만 남편을 위해 선뜻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프로젝트가 끝난 주의 토요일 저녁,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 직원들을 대접했죠. 와, 사모님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이 많은 걸 다 언제 하셨어요? 맞벌이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어제 저녁에 장 봐다가 아침부터 쉬엄쉬엄 한 거예요. 아이, 별거 아니에요. 많이들 드세요. 그래도요. 전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집도 너무 깔끔하고 대단하세요. 사모님, 너무 맛있는데 이거 냉차 한 접시 더 먹어도 될까요? 아유, 네, 그럼요. 많이 해놨으니까 얼마든지 드세요. 술도 좋은 술로 많이 사다 놨어요. 고생하신 만큼 좋은 술로 회포 푸셔야죠. 앞으로 저희 남편 잘 부탁드려요. 아, 저희 외삼촌도요. 집들이에 방문한 직원들은 남자 셋, 여자 둘로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고맙게도 직원들은 제 음식을 먹으며 칭찬 일색이었고요. 특히 한 여직원이 제가 직접 한 집 인테리어도 칭찬하는 등 절 너무 축혀 세워주더라고요. 민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너무 뿌듯했죠. 어차피 남편이 회사 대표인 외삼촌의 조카 사이인 건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기에 전 겸사겸사 저희 외삼촌도 잘 부탁했습니다.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외삼촌이 회사에서 남편을 많이 아끼시나 보더라고요. 대표님은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래도 지나갈 때마다 과장님 어깨만 툭툭 치면서 응원해 주시고 대표님도 모르게 과장님을 더 신경 쓰신다는 게 다 느껴져요. 물론 대표님은 공정한 분이지만 다들 은근히 과장님이 실세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유, 다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욕먹어. 가족은 가족이고 회사는 회사지. 그리고 따지고 보면 대표님은 날 예뻐하시기보단 우리 집사람을 예뻐하시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대표님의 딸이나 마찬가지거든. 직원들의 이야기에 남편은 민망한 듯 말했지만 입은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삼촌이 자신을 예뻐해 주시는 일이 남편도 좋았던 거죠. 남편이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삼촌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더라고요. 사모님,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빈 접시는 어디 놔야 할까요? 그냥 두시면 제가 치웠을 텐데 저 주세요. 그렇게 술병도 많이 피고 사람들도 많이 취했을 무렵 비교적 멀쩡해 보이던 남자 직원 한 명이 주방에 있던 제게 다가와 빈 그릇을 내밀더군요. 그런데 그릇을 건네주던 직원의 표정이 어딘가 의미심장해 보이더라고요. 그 직원에게서 그릇을 받아든 전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그 그릇 밑엔 반으로 접힌 쪽지가 하나 있더군요. 직원은 제게 눈짓을 보내곤 조용히 거실로 돌아갔죠. 대체 이게 뭔가 싶어 전 쪽지를 들고 주방 뒤편으로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엔 정말 황당한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직원의 것으로 생각되는 휴대폰 번호와 함께요. 사모님, 여기에 과장님 첩이 있습니다. 첩의 정체와 진실을 알려드릴 테니 나중에 여기로 연락 주세요. 이게 무슨, 대체 뭐야? 살다 살다 제 남편에게 첩이 있다는 말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심장이 쿵쾅거렸죠. 전 우선 조용히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애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남자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2명의 여직원들과 남편을 관찰해봤습니다. 저 사람인가? 근데 저 사람은 이미 결혼했다고 했는데. 하긴 내 남편도 유부남이지? 아니면 계속 내 칭찬을 하던 저 직원인가? 예쁘긴 한데
인상이 너무 착해 보이는데 애초에 저 남자가 그냥 취해서 이상한 장난질을 친 건가? 하지만 도무지 감이 잡히지도 않았어요. 지끈대는 머리를 부여잡고 어찌저찌 전 태연하게 집들이를 마쳤죠. 남편도 직원들도 잔뜩 취했는데 유일하게 덜 취해 보이던 그 남자 직원은 저희 집에서 나갈 때 마지막으로 제게 다시 눈짓을 보내더라고요. 여보, 나 먼저 좀 잘게. 내일 일어나서 치우는 건 내가 치울게. 미안해. 많이 취한 남편은 안방으로 가지도 못하고 소파에 뻗어 잠들더군요. 전 우선 심란한 마음을 다스리며 혼자 뒷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 최승식 과장 아내인데요. 네,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 저도 술을 좀 많이 먹기도 했고 시간도 너무 늦었으니 내일 좀 뵈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남윤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직원과 다음날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 아직 자고 있던 남편을 두고 윤철 씨를 만나러 나갔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아들은 자기 친구들과 놀러 나가 있었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어제 그 쪽지에 적힌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요? 혹시 저 가지고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무슨 득볼 게 있다고요? 이것부터 보시면 제 말을 아마 믿으실 겁니다. 카페에서 만난 윤철 씨는 제게 여러 장의 사진을 내밀더군요. 그 사진을 살펴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윤철 씨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 사진들 속엔 남편이 전날 받은 여직원 중 한 명과 스킨십을 하는 등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중엔 서로 거의 껴안듯이 기대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도 여러 장 있더라고요. 사진 속 상간녀는 바로 전날 자꾸만절 축켜 세워주던 예쁘장하고 착한 인상의 여직원이었어요. 윤철 씨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제게 모든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이 두 사람 나이 차이가 무려 10살입니다. 과장님은 유부남이면서도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직원과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아마 우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시작한 관계 같더라고요. 기가 막혀. 윤철 씨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신 거예요? 실은 제가 여기 이나경 씨를 짝사랑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같이 맡게 된 걸 계기로 친해지고 싶었어요. 과장님 주도로 회식도 자주 하게 돼서 기회구나 싶더라고요. 한 번은 회식이 일찍 끝난 날에 지하철을 타러 간다던 나경 씨 뒤를 몰래 따라갔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면 제 마음을 눈치챌까 봐요. 사람들 눈에서 벗어난 뒤에 나경 씨에게 말을 걸려고 한 거죠. 근데 제가 부르기도 전에 누가 저 앞에서 나경 씨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신 최 과장님이더라고요. 윤철 씨는 각자 따로 집에 가는 척하고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미래 장면을 목격했다더군요. 제 남편은 익숙한 듯 상간녀의 허리를 감쌌고 다정하게 걸어가던 두 사람은 근처의 숙박업소로 쏙 들어가 버렸다네요. 순간 저도 너무 놀라서 그땐 사진 찍을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보고만 있었어요. 왜인지 전 그때 자리를 떠나지도 못했는데요. 한 3시간쯤 되니까 두 사람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리곤 서로 택시를 타고 헤어질 때까지 떨어지질 않는데 정말 역겨웠어요. 사모님 덕에 대표님 총애를 듬뿍 받고 있으면서도 미혼인 여직원을 꼬여낸 과장님이나 세상 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을 꼬시고 다녔던 나경 씨나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솔직히 윤철 씨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괜한 배신감도 들었다고 해요. 짝사랑을 1년이나 했었기에 그랬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모른 척 할까 싶었던 윤철 씨는 직원들 모두에게 정말 잘해주셨던 대표님,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을 생각해서라도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러운 두 사람의 관계를 만천하에 까발리려고 뒤를 밟으면서 증거를 모았던 거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만났는지도 뒤를 밟다가 알게 된 거고요. 솔직히 괜히 저 혼자 느낀 배신감 때문에 더 뒤를 캐는데 열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폭로하려고 하니 좀 겁이 났어요.
대표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괜히 다른 직원들이 저를 좀 안 좋게 볼까 봐서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과장님이 집들이 하신다기에 어제 사모님께 그런 쪽지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이 여자랑 그런 더러운 짓거리 하느라 유독 회식도 늦게까지 자주 하고 야근 핑계도 댔었던 거네요. 물론 진짜로 회식하고 야근한 적도 있긴 있었겠지만요. 근데 대체 이 여잔 나이도 32이면서 어리고 얼굴도 예쁘장한데 뭐가 아쉬워서 유부남을 만난 거래요? 혹시 아세요? 녹음 못했지만 대충 대화를 엿들어 보니까 과장님이 나경 씨한테 자기가 회사 실세라는 걸 은근하게 어필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자기를 그렇게 예뻐하시는데 자식도 없는 대표님이 나중에 자기한테 회사를 물려줄 줄 어떻게 아냐. 막 이렇게요. 그래서 뭐 콩고물이라도 안 떨어지려나 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거 아닐까 싶네요. 자기가 모든 걸 밝혔다는 사실은 알리지 말되 그 둘을 응징해달라고요. 자기 대신에 그 역겨운 두 사람의 실체를 회사와 저희 외삼촌에게 까발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강요할 일은 아닌 거 압니다. 하지만 그러면 사모님 속도 조금은 후련하지 않으시겠어요?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사례라도 꼭 하고 싶은데요. 제 인생을 구해주신 거잖아요. 계좌 알려주시면 제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짝사랑 상대한테 배신당한 분에 못 이겨서 한 짓이라 이런 일로 사례를 받으면 좀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찌질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요. 보내신다고 해도 현금으로 되찾아 무조건 돌려드릴 거니까 그러지 말아주세요. 윤철 씨는 외삼촌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리고는 사례도 받지 않겠다기에 대신 전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꼭 절 생각해달라고요. 이후 전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직 뻗어있던 남편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조금만 잘게. 나 피곤해. 그래? 좋게 깨울 때 일어나는 게 나았을 텐데. 후회하지 마. 뭐가 예쁘다고 제가 계속 곱게 깨워주겠어요? 전 집에 있던 양동이에 찬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그리곤 그 무거운 양동이를 악에 받쳐 들어올려 냅다 남편의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그래, 나 정신 나갔다. 내가 지금 제정신일 수 있을 것 같아? 이 더러운 인간아. 너 우리 외삼촌 회사 다니면서 뒤론 이런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녔니? 뭐? 그게 무슨... 전 기아맘에 벌떡 일어난 남편의 면전에 증거 사진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처음엔 있는 대로 짜증을 내던 남편의 얼굴엔 점점 당혹감이 번져가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설명은 더 필요 없지, 이 시궁지보다도 못한 놈아. 당신이 이런 걸 어떻게... 그게 지금 중요해? 당신이 하도 수상해서 내가 뒷조사 좀 해봤다. 왜? 당신도 그 여자도 진짜 간도 크다. 그 여자 무슨 자신감으로 여기까지 기어들어와서 나한테 그렇게 알랑방귀 끼어댔대? 겉으론 그렇게 말하면서 나한테 뭐 우월감이라도 느꼈나?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상간녀를 내 집에 들여? 난 지금 내 손으로 힘들게 한 음식이 그 기집애 입에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면 창자가 뒤집힐 것 같아. 여보, 우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진들을 보고도 둘러들 핑계가 생각이 났어? 그래, 어디 한번 노력해봐. 드러나 보자. 남편은 크게 당황하며 우선 변명이라도 하려고 들더군요. 그래서 판을 깔아줬더니 역시나 우물쭈물만 하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곤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주위에서 다 내가 실세다, 최고다 해주고 대표님도 날 너무 예뻐해 주시니까 잠깐 돌았었나 봐. 내가 먼저 접근한 거 아니야. 이 여자가 나한테 먼저 접근한 거야. 물론 바로 내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당신이랑 산 지도 오래됐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잠깐 혹해서 마음까지 준 건 아니야. 정말이야. 나한텐 당신이랑 우리 아들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우리가 살아봐야 20년을 살았어. 30년을 살았어.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게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 기집애가 먼저였든 당신이 먼저였든 나한테 상관없어. 중요한 건 당신이 날 배신했다는 거야. 그것도 당신한테 그렇게 잘해준 우리 삼촌 회사에서. 당신은 은혜도 모르고 우리 삼촌 회사 물을 흐려놓은 거라고. 알아. 내가 다 잘못했어, 여보. 나 정말 한 번만 봐주면 2번 다시는 안 그럴게. 아직 우리 진우도 다 크려면 멀었잖아.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나 원래는 당신한테 참 잘했잖아. 당신만 잘했어? 나도 잘했어. 부부 사이에 서로 잘하려고 애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딴 걸 지금 생색이라고 내니? 이미 우리 사이 신뢰는 깨졌고 부모가 불행하면 아이도 불행해지는 법이야. 여보, 제발 이혼만은 제발. 이런 더러운 짓을 시작했을 땐 당연히 이혼도 각오했어야지. 이 집에 내 지분이 더 많은 거 알지? 애초에 시집 올 때 부모님이랑 외삼촌이 도와주신 거에 내가 모아둔 돈까지 나 거의 1억 가지고 왔어. 당신은 딱 3천 가지고 왔지? 게다가 당신이 실직해 있는 동안 나 혼자 외벌이 했던 거, 내가 내 용돈으로 한 주식으로 벌어서 이사할 때 집값에 보태던 4천만 원, 이거 다 하면 대출 껴서 산 이 집은 당연히 내 차지인 것 같거든. 재산 분할이야 나중에 변호사랑 상담한 뒤에 협의하면 될 일이니까 우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 기집애 집으로 가든 당신 부모님 집으로 가든 그건 알아서 하고. 알았어? 남편은 싹싹 빌었지만 전 절대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용서하는 순간 제 팔자를 꼬는 짓인데 제가 왜 그러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고 제 눈치를 보며 버티다 다음날 슬그머니 출근까지 하더군요. 여보, 우선 머리 좀 식히고 다시 얘기하자. 내가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하는 쪽지를 방문 틈으로 쏙 넣어둔 채로요. 전 그 쪽지를 바로 쫙쫙 찢어서 버려버렸죠. 미리 회사에 휴가를 냈던 전 아들을 학교에 보낸 뒤 외삼촌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제대로 망신주기 위해서요. 윤철 씨 부탁도 있었지만 너무 분해서 저도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여보, 여기까지 어떻게... 사모님, 안녕하세요? 삼촌의 회사에 굳이 제가 갈 일은 없었으니 절 아는 직원들도 없었지만 그래도 집들이 때 봤던 직원들이 절 알아보고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윤철 씨는 절 보곤 굳은 표정으로 목례를 했죠. 그리고 절 발견한 남편은 완전히 얼굴이 흑빛이 됐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왜 왔는지는 알겠는데 우선 나가자. 우선 나가서 얘기해. 이것 놔. 아니, 혜연아. 아이 삼촌 회사까지는 어쩐 일이야. 근데 2사람 분위기가 왜 이래? 그때 대표실에서 나오던 외삼촌이 절 보고 반갑게 인사하시더군요. 전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에서 절 보고 남편에게 이미 무슨 얘기를 들은 듯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던 상간녀에게 다가가고 있었고요. 저는 화난 표정의 저와 절 말리던 남편을 의아하게 바라보던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제가 삼촌 회사에 무리를 일으키긴 정말 싫었는데요. 너무 분해서 저 딱 한 번만 삼촌한테 패 좀 끼칠게요. 정말 죄송해요. 뭐? 아니 무슨 일인데? 저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곤 삼촌의 말도 뒤로 한 채 상간녀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리곤 바로 상간녀의 따귀를 날려버렸어요.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며 뺨을 움켜쥐었고 삼촌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숨을 헉하고 삼켰습니다. 뒤를 보니 남편은 이제 자포자기한 표정이더라고요. 전 모두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야, 김나경, 너 내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야, 요즘 여자들 무섭다.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상간녀 되는 것도 안 무서워하고 심지어 겁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차려준 음식까지 먹고 갔네. 너 대체 그때 무슨 생각으로 사모님 멋지다, 대단하다, 나중에 시집가면 사모님 같은 아내가 되고 싶다, 이딴 말이 짓거렸니? 사모님, 그게요. 뭐 할 말 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야, 너 그때 우리 집에 와서 속으로는 엄청 기고만장했겠다. 어차피 내 남편은 네가 옆구리에 꿰차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뻐기는 꼴하곤
하고 생각했지? 내가 아주 우스웠지? 근데 그거 알아? 진짜 우스운 건 네 인생 그 자체야. 더러운 기집애야. 야, 고개 들어. 창피한 일인 줄도 몰랐으니까 유부남이랑 만나 지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고개 들라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여보, 제발 그만해. 뭘 그만해? 야, 최승 씨. 우리 외삼촌이 나보고 널 이 회사에 받아줬지. 아니었으면 널 왜 받아줬겠냐? 네가 회사를 말아먹을 뻔했을 때도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위로해줬던 사람이 우리 삼촌이야. 근데 네가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 삼촌 회사물을 이렇게 흐려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삼촌, 제가 삼촌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저런 은혜도 의리도 모르는 인간을 남편이랍시고 삼촌한테 부탁했다니 너무 죄송해서요. 전 분해서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두 사람을 향해 수근거렸고 윤철 씨는 아주 통쾌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외삼촌은 제가 상간녀에게 그랬듯 바로 남편의 따귀를 날려버리셨습니다. 대표님. 그때 제 남편도 직원들도 심지어 저도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은 평소에 정말 점잖은 분이셨거든요. 그런 삼촌이 그것도 회사에서 손찌검을 하실 거라곤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죠. 삼촌은 분노에 차서 호통을 치셨어요. 쥐뿔도 없는 놈을 우리 혜연이 남편이라고 걷어주고 다 키워줬더니 감히 네가 우리 혜연이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해? 대표님, 아니 삼촌, 제가요 혜연이를 안 사랑한 게 아니라 실수로. 대표라고도 삼촌이라고도 부르지 마. 넌 이 시간부로 여기서 쫓겨날 거고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은혜를 갚겠다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우리 혜연이 내 딸이나 마찬가지네야. 그동안 자네가 은근히 회사에서 기고만장하고 다녔어도 혜연이 생각해서 예쁘다, 그럴 수 있다 이해해줬는데 이제 보니 아주 금수가 따로 없었어. 자넨 이제 끝이야. 대표님, 제발 저 회사에서만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10년 동안 얼마나 뼈를 갈아 넣어 일했는지요. 그렇게 아쉬웠으면 이딴 짓거리를 하지 말았어야지.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넌 앞으로 최소한 이쪽 어깨엔 팔도 못 들일 줄 알아. 내 인맥이 이쪽 어깨에 얼마나 많은데. 넌 이제 다 끝났어. 너도 마찬가지야. 남편은 삼촌에게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하지만 삼촌은 남편에게도 상간녀에게도 악을 퍼부으신 뒤 아직도 눈에 눈물이 잔뜩 고여있던 절 데리고 회사를 나오셨답니다. 그제야 전 삼촌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삼촌은 저를 달래주며 일을 가셨죠. 불쌍한 우리 혜연이 울지 마라. 내가 그들 절대 가만 안 둘 거다. 당장 회사에서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 이쪽 어깨에 어떻게든 소문을 내서 다른 회사에도 2번 다시 발도 못 들이게 할 거다. 절 걱정한 외삼촌은 절 집까지 차로 태워 바래다 주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전 미리 불렀던 용달업체를 통해 남편의 짐을 싹 다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당연히 시댁에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제게 전화를 걸었죠. 그때 전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해버렸습니다. 죄송한데 어머님, 전 그 인간 절대 용서 못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미안하다 애미야. 정말 미안해. 내 이놈을 그냥... 남편은 뻔뻔하게도 그날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을 열지 못해 밖에서 큰 소리로 애원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나 그 여자랑 아까 헤어지고 왔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대표님은 앞으로 회사에 출근할 생각도 하지도 말래. 나도 나경 씨도 둘 다. 그리고 당신 내 집 우리 부모님 집으로 보냈다며? 집에 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2분 다 이를 갈고 계셔. 전화로 내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 내 동생은 나한테 아예 전화해서 쌍욕까지 하더라. 가족들 다 당신한테 용서 못 받고 오면 2번 다시 가족들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래. 아버지가 내 짐도 다시 고스란히 싸서 이삿짐 맡아주는 컨테이너 박스업체에 맡겨버렸대.
어머니 아버지 집엔 절대나 못 받아준다고. 그래? 당신하고 다르게 당신 가족은 끝까지 바른 사람들이네. 사람도 아닌 당신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걸 어쩌라고? 당신이 그 여자랑 헤어지든 새살림을 차리든 내 알 바 아니고 가족들한테 욕을 먹었든 어쨌든 그것도 알 바 아니니까 가. 확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소용없거든? 이 찌질아. 결국 남편은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삼촌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정 식구들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전 고개를 저었죠. 제가 이 집 사려고 직접 여기저기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데요. 인테리어 리모델링도 제 취향대로 싹 다 한 건데 이 아까운 집을 놔두고 제가 왜요? 저는 더는 최승식 그놈으로 인해 아무것도 피해보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 계속 산데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놈 생각이 날 일도 없고요. 그놈으로 인해 피해본 건 지금까지 제 인생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 아빠, 저 진짜 괜찮아요. 이미 울기도 실컷 울었고 울분도 다 토해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저 더 강해질 거예요. 이후 남편과 상간녀는 끝내 외삼촌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이혼 준비를 하며 알게 된 건데 시댁에도 못 들어가게 된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바로 상간녀의 자취방으로 들어갔다네요. 헤어졌다더니 아주 웃긴 놈이었죠. 그리고 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수소문에서 알아낸 인천의 상간녀 부모님의 집으로 그 연놈의 더러운 짓거리에 대해 낱낱이 적어 보내버렸습니다. 차마 죄도 없는 어른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 싶어 사진까진 보내지 않았지만요. 어차피 진실이야 상간녀 입을 통해 들으면 될 테니까요. 그러자 상간녀 남편과 함께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그쪽 때문에 우리 부모님 완전 뒤집어지셨다고. 우리 부모님은 무슨 죄라고 그 충격을 준 거야? 그럼 나랑 우리 애는 우리 부모님은 또 무슨 죄가 있어서 너 때문에 우셨어야 하니? 역지사지가 돼야지. 진짜 짜증나.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엄하신 줄 알아?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내 머리카락 이렇게 다 잘라버렸다고. 집안에 수치를 하면서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셨어. 회사도 잘리고 이게 무슨 꼴이야 대체. 야 최승씨, 넌 꽂아놓은 보리자루니? 왜 아무 말도 못해? 상간녀 모자를 벗어 완전히 쥐가 파먹은 것처럼 망가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여주더라고요. 남편은 쭈구리처럼 상간녀 옆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그리곤 상간녀가 자신에게 윽박지르자 우물쭈물거렸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여기서 네 편을 들어주는 것도 웃기잖아. 하도 같이 오재서 오긴 왔는데. 상간녀는 그 찌질이의 정강일 발로 확 걷어차더라고요. 그리곤 이렇게 소리친 뒤 씩씩대며 가버리더군요. 뭐 이런 등신이 다 있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붙어있으면 내 인생도 좀 필 줄 알았더니 완전히 다 똥 밟았다고. 이제 넌 끈떨어진 년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한쪽 발로 깽깽이 뜀박질하던 남편을 한번 비웃어주곤 집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아주 통쾌한 구경이었죠. 그 뒤 남편이 상간녀 집에서 쫓겨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소송에서 이겨 이혼을 하고 양육권도 가져왔습니다. 전 남편이 무직이 됐음을 내세워 법정 싸움 끝에 아이의 양육비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었죠. 게다가 제게 위자료까지 줘야 했으니 그 모든 걸 포함해 전 남편은 사실상 재산 분할을 많이 받지도 못했고요. 또 전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시부모님과 시누인 제게 전화해 엉엉 울며 오래도록 사과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정든 시댁 식구들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작별을 했죠. 마지막으로 전 여전히 외삼촌의 회사에 잘 다니고 있던 윤철 씨에게 연락해 물었어요. 정말 살해 안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삼촌한테 윤철 씨 덕분에 모든 걸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것도 싫으세요? 네, 둘 다 거절하겠습니다.
제 찌질했던 짝사랑이 엉망진창의 끝이었으니 그냥 통기함을 느낀 걸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그리고 저 곧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면서 이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은 그냥 추억으로 묻고 혹시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땐 사모님을 먼저 떠올릴게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사모님. 그렇게 윤철 씨는 끝까지 제 살을 받지 않더라고요. 이후 윤철 씨는 정말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며 회사를 그만뒀어요. 전 언젠간 그런 윤철 씨에게 제가 보답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랬죠. 이후 친정 식구들과 외삼촌의 관심과 위로를 받으며 전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며 살았습니다. 가장 걱정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이혼을 당면한 아이였는데 다행히 아이는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었어요. 혹시 몰라 상담센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부모의 이혼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전 아이와 그 집에서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외삼촌의 회사는 그 두 연놈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고 큰 사이가 빠진 제 친정도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로운 요즘이랍니다. 이후 상간녀의 소식은 제가 알 길이 없었지만 어쨌든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뻥 차였습니다. 너무 싫었지만 면접 교섭권 때문에 전 한 번씩 전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줘야 했는데 커리어를 쌓아왔던 원래 업계엔 삼촌의 영향으로 발을 다시 들이지 못했던 전 남편은 지금 작은 공장의 생산직에 몸을 담고 있답니다. 전 남편은 아직도 자기 가족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모양인데 아주 꼴좋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자꾸 아이를 통해 아빠가 후회한다는 말을 엄마에게 전해달라고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 얼마 전엔 전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적어 보냈답니다.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문자로 보내. 자꾸 뒤니집 밀어 내비치면서 애 혼란스럽게 하지 마. 애 정서에 자꾸 악영향 끼치면 앞으로 애도 못 보고 살 줄 알아. 그 비루한 양심이 난 털이나 뽑고 주제 넘은 생각 버려. 좋은 말 할 때. 그 경고가 먹혔는지 지난번 아이를 만났을 때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저희 아들이 불안정한 가정환경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 말이죠. 그 하나를 위해 전 재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굳세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소중한 우리 아들의 아빠이니 전 남편도 부디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길 빌어주려고 해요. 바르게 살려면 성공과 재물을 경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손에 쥐거나 성공을 하면 그만큼 위험한 유혹과 욕망에 노출되기 쉬운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은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도리와 의리를요. 만약 그 원초적인 유혹과 욕망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됨을 잊는다면 언젠간 끝을 모를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법이겠죠. 이 사연투부엔 그러한 법칙을 망각하고 제 전 남편과 비슷한 실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부디 이러한 사연들이 많이 퍼져 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일하랴, 아이들 키우랴, 요즘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빠지기 전엔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답니다. 극심한 우울증까지 걸렸던 이유는 바로 제가 믿었던 사람들 때문이었는데요. 마음속 조금 남아있는 상처를 훌을 털어내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은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때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볼게요.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저,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부모님은 오랫동안 유통업 사업을 하셨어요. 항상 매일같이 바쁘시고
쉴 틈 없이 일을 하신 부모님 덕분에 저희 두 자매는 넉넉한 형편에서 부족하지 않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이렇게 피땀 흘려 노력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지만 저와 여동생은 매번 바쁜 부모님께 서운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흰 진짜 나들이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금처럼 휴일엔 무조건 쉴 수 있었던 시기도 아니었고 사업 특성상 물류 쪽은 밤낮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진짜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셨거든요. 또래 다른 친구들은 어디 근처 여행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놀이동산도 간다는데 저희는 한 번 그런 적이 없으니 어느 날은 부모님께 툴툴댄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우린 놀이공원에도 안 가? 내 친구 수연이는 저번 주에 놀이공원 갔다 왔대. 엄마랑 아빠도 다음에 쉴 때 간다며. 왜 우린 한 번도 안 갔는데.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어. 연아야, 엄마랑 아빠가 바쁘잖아. 다음에 엄마랑 아빠 좀 한가해지면 그땐 꼭 같이 가자. 어? 알았지? 이번엔 엄마가 꼭 약속할게. 저번에도 약속했는데 안 갔잖아. 맨날 휴가 되면 간다고 했으면서 엄마랑 아빠는 바쁘기만 하고 나도 여행 가고 싶다고. 여행 가고 싶어. 아휴, 얘가 왜 이래. 알았어. 엄마가 이번엔 꼭 간다니까. 알았지? 자, 약속하자. 엄마 아빠 매번 저희를 달래려고 꼭 여행을 가시겠다며 약속하셨지만 약속은 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을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저와 여동생을 깨워 부랴부랴 차에 태우고선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비몽사몽 차를 타고서 한참 뒤에 도착한 곳은 바로 놀이공원이었습니다. 그날은 진짜 얼마나 신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픈런이라고 하죠. 진짜 놀이동산 시작하는 시간에 딱 들어가 재밌게 놀고 난 후에 해가 지고 나서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와 여동생은 신이나 방방 뛰면서 그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하루 종일 지친 기색 없이 신나서 돌아다니는 저와 여동생을 보며 엄마 아빠 너무나 뿌듯해 하셨죠. 연아야, 안 지치니? 아유, 좀 쉬어. 여기 앉아서 물도 좀 마시고. 그렇게 좋아? 엄마, 너무 재밌어. 이렇게 재밌는 곳인지 처음 알았다니까. 엄마, 우리 다음에도 또 오자. 여기 너무 재밌어. 그래? 그래, 다음에도 또 오자.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전부터 여러 번 와볼 걸. 다음에도 또 오자. 엄마랑 아빠가 미안해. 이제서야 와서 미안해, 연아야. 아니야, 엄마. 여기 우리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그날은 그저 놀이공원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그동안의 서운함도 다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뿐 아니라 그 다음 날엔 계곡에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다른 지방에 가서 신나게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 아빠 그렇게 가족끼리 놀러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웬일인가 생각은 했지만 그땐 왜 이렇게 다닐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오고서 저희가 돌아간 곳은 바로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선 저와 여동생은 할머니 댁에 맡겨지게 되었고 엄마랑 아빠는 그 뒤로 가끔씩 찾아와 저희를 보고 가시곤 했어요. 그땐 부모님 일이 너무 바빠 그런 거구나 생각만 했습니다. 정말로 진실을 알게 된 건 제가 성인이 되고 난 후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때 부모님 사업은 최악의 위기를 맞았던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그 여파를 부모님 사업에도 많이 영향을 받게 되었고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였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부모님은 살던 집도 다 처분하고 진짜 사업장에서 먹고 자면서 사셨던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린 저와 여동생까지 고생시킬 수 없으니 지방 할머니 댁에 저를 맡겨두고 부모님은 그렇게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셨던 거였고요. 결국 그런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다시 유통사업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부모님은 저에게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그런 깊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저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명문대 진학해 졸업 후엔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다 보니까 불면증도 생기고 체력도 너무 떨어져 하루하루 말 그대로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동료가 운동을 시작하면 좀 낫다는 얘기를 하길래 전 20대 후반에 복싱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직장인 클래스로 저녁 아주 늦게 수업을 받았었는데 몇 달 다니면서 유일하게 저와 처음부터 그만둘 때까지 쭉 같이 다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는 멀때같이 크고 얼굴도 허여멀건하고 몸도 좀 비리비리한데 운동은 진짜 열심히 하러 오더라고요. 운동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참 꾸준히 나오는 걸 보고 진짜 성실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서로 안면만 트고 인사만 주고받았었는데 2달, 3달째 계속 같이 보다 보니 어느 날부턴 사담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더군요. 바로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저보다 7살이 많았던 그 의사 선생님은 본인도 스트레스를 풀려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하 씨 근데 운동 잘 못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복싱장에 나오세요? 저랑 벌써 3달째 같은 시간에 수업 듣는 거 아세요? 우리 이제 초보 좀 벗어나고 상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사돈 낱말하고 있네요. 상진 씨도 지금 몇 달째 초보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무슨?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체력이 없어도 되겠어요? 어디 병원 다니세요? 거긴 피해가야겠네. 서로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해지다 보니 어느새 좋은 마음이 생겨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겉보기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참 젊어 보이고 위트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누구보다 배려심도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한 1년쯤 연애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느덧 30대 후반이 지나 40대가 다 되어가니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걱정은 많았습니다. 대기업이긴 했지만 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자친구는 의사였기 때문에 과연 예비 시댁에서 절 마음에 들어 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비 시댁은 시부모님이 남자친구가 11살 때 이혼을 하셨고 시부와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모에겐 남자친구가 더 귀한 아들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첫인살 갔을 때 예비 시모는 딱히 절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 가지를 당부한 게 있었답니다. 난 솔직히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하면 굳이 반대할 생각 없다. 다만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아들 다른 것보다 끝까지 잘 챙겨줬으면 좋겠구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어머님. 그래, 현명한 아이라 들었으니 내 잘할 거라 믿는다. 그리고 신혼집은 걱정하지 말고 연하는 이제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아들도 평생 공부하느라 돈도 많이 못 모았는데 신혼집을 어떻게 마련하겠어. 다 이해한다. 내가 안 그래도 우리 아들 결혼하면 해주려고 했는데 신혼집은 내가 준비해 주마. 대신 내가 당부했던 거 꼭 잊지 말고 지켜다오. 그렇게 양가 허락을 받고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선 의사 사이라며 얼마나 남편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남편 역시 저희 집의 아들처럼 살갑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서 집안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뒤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겐 신우가 둘이 있었는데요. 남편보다 4살, 6살이 많았던 시누이들은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시누이들과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저희 신혼집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큰 시누이가 밥을 먹다가 걱정스럽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옳게. 그나저나 신혼집 집들이 하겠다고 했다며? 아휴, 괜히 바쁜데 집들이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신혼여행 다녀오고 또 출근하려고 하면 정신 없잖아. 괜히 밥하지 말고 대충 밖에서 밥 먹고 신혼집에선 차만 마시자고. 그게 낫겠지? 아니에요. 당연히 어머님이랑 형님들 모셔서 집들이 해야죠. 집도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뭐? 집을 해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아들 신혼집 해줬다. 엄마, 진짜로 신혼집을 해줬다고? 그래. 내가 아들 신혼집 해줘야지. 그럼 애미로서 가만히 있는다니? 그러자 큰 신우인 수저도 딱 내려놓아 버리고 작은 신우 화를 내며 시모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신우이들이 기분 나빠하는 이유를 그땐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작은 신우의 얘기를 들어보니 왜 화를 냈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랑 나 결혼할 땐 돈 한 푼 못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 비싼 곳에 신혼집을 얻어주냐고. 어떻게 그래? 니들이야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고 시댁 사람이라지만 상진이는 우리 집 사람이잖니. 그럼 당연히 아들한테 집을 해줘야지. 엄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어떻게 그런 소리 아무렇지 않게 해?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우리가 얼마나 빠듯하게 사는지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엄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자식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니 두 신우는 바로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시모는 그런 신우들을 붙잡지도 않았고 중간에서 저만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 손을 붙잡고 자리에 다시 앉힌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얼타고 있으니 시모가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가, 그냥 밥 먹어. 괜찮어. 쟤들은 괜히 저러는 거야. 신경 쓰지 말거라. 누나들이라고 동생 집 하나 해준 거 가지고 저렇게 질투라니 원. 어휴. 전 시모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이 많이 서운해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누이들 입장이라도 진짜 너무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며칠 뒤가 마침 큰 신우 생일이라 전 축하를 해주려고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도 전했어요. 그랬더니 큰 신우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괜한 얘기 꺼내서 제가 그런 사정은 몰랐네요. 죄송해요. 오늘 생일인데 소소하지만 상품권 보냈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올케. 올케가 사실 무슨 죄겠어. 다 부모 잘못 만나 우리 죄지 뭐. 나야 뭐 엄마가 저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내 아들만 바라보던 사람이라 괜찮아. 그나저나 올케가 많이 놀랐겠다. 우리 다 그러고서 나가버렸으니 올케 괜찮겠어? 우리 엄마 사실 진짜 만만치 않을 거야. 난 우리 엄마지만 세상에서 엄마만큼 아들 사랑 대단한 사람 못 봤거든. 내가 올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각오해야 할 거야. 엄마가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른다니까? 그때 큰 신우의 전화를 받고서 전 정말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저러다가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시모가 절 엄청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모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하고서 맞벌이 한다고 반찬할 시간 없다며 매주 반찬도 싹 다 해주시고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진짜 딱 밥만 해서 저녁을 챙겨 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엄청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시모에게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어머님,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반찬해 주시니 저희 진짜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해서 먹어도 되는데. 아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 반찬들 한 번 먹을 때 먹을 만큼만 덜어서 데워 먹으면 상하지도 않고 오래 뒀다 먹어도 될 거야.
저녁은 든든하게 먹어야지. 그래야 다음 날도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저녁은 굶지 말고 꼭 챙기고. 알았지? 밖에서 뭐 인스턴트 그런 거 먹는 거보단 집밥이 든든하고 속도 편해. 네, 알겠어요, 어머님. 어머님 반찬으로 저희 항상 잘 먹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매번 챙겨주는 반찬은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찼지만 솔직히 저도 바쁘고 정신 없다 보니 그걸 매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때 너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하고서 아들 둘을 낳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을 결혼 1년 차에 출산했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 사실 처음엔 산후조리원에 가려고 하다가 친정엄마가 몸조리를 해주시겠다며 친정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처음엔 저희 시모가 좀 반대하실 줄 알았네요. 그런데 시모는 제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나, 사돈께서 몸조리를 해주신다고?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 잘 됐다. 안 그래도 첫 출산했을 때 몸조리를 잘해야 하는데 사돈께서 해주신다니 얼마나 좋니. 가서 친정에서 푹 쉬다가 올라오고 싶을 때 올라와. 저도 너무 좋은 일인데 남편은 한 2주만 있다가 오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2주? 2주 너무 짧지 않니? 그래도 적어도 한 달은 있어야지. 아들은 신경 쓰지 말어. 내가 우리 아들은 챙기면 되니까. 한 달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짐 잘 챙기고 가. 우리 아들이야 내가 챙기면 되는 거지. 너무나도 쿨한 시모의 반응에 전 편하게 친정에서 몸조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둘째를 낳았을 땐 시모가 몸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에 가기엔 첫째도 있다 보니 다 같이 가긴 어려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시모가 오셔서 산후조리를 해주신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예상보다 시모가 산후조리를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 제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는데 그때부터가 좀 이상한 낌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출산을 한 건 저 아닌가요? 몸조리 해주실 땐 그래도 제 몸조리 더 신경 쓰고 그래야 하는데 이상하게 저보단 남편을 챙기러 시모가 오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 첫째도 있다 보니 산후조리를 하려고 해도 또 애들을 돌봐야 하니까 제대로 쉬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나마 남편이 있을 땐 첫째를 봐주든 둘째를 봐주든 제가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시모는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은 밥을 먹다가 둘째가 마침 딱 일어나 울기 시작하니 남편이 바로 일어나 애를 보러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의 팔을 확 잡아채더니 저한테 눈짓을 하면서 시모가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애미야, 뭐하니? 둘째가 엄마 찾는다. 가서 애 밥 먹여라. 엄마, 내가 하면 돼. 아까부터 와이프 밥도 못 먹었는데 편하게 밥은 먹어야지. 무슨 네가 애를 봐. 애는 엄마가 봐야지. 애미야, 뭐하니? 가서 얼른 애 봐야지. 그렇게 멀뚱멀뚱 앉아있기만 하면 돼? 얼른 일어나서 애 보라니까. 그러면서 남편은 뭐 하나 하지 못하게 하고 은근히 저만 시키는데 솔직히 좀 서운하더군요. 이때부터 시모와의 트러블이 점점 시작이 됐습니다. 둘째를 낳고선 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도 개인 병원을 오픈하게 되면서 더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점점 더 남편을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에서 한 번씩 밥을 먹거나 그럴 때면 시모는 진짜 남편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썼습니다. 그럴 때면 시누이들은 진짜 대놓고 뭐라고 하곤 했어요. 뭐지? 국이 좀 짠가? 왜 상진아, 국이 좀 짜니? 엄마가 물 좀 가지고 올까? 아니면 물 넣어서 좀 데워줄까? 아니, 그냥 내 입맛이 좀 그런가 해서. 왜? 너 컨디션이 어디가 안 좋아? 아유, 상진이 너 요즘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온 김에 좀 쉬어. 약 하나 먹고 푹 쉬다가 가. 엄마가 마사지라도 좀 시원하게 해줄까? 엄마, 그 유난 좀 부리지 마. 옳게 보기 창피하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애가 뭐 하나 얘기하면 오버하면서 그러는 거 좀 그만하면 안 돼? 무슨 애도 아니고. 옳게, 미안해. 우리 엄마 진짜 유난이지? 엄마가 원래 저랬어, 원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아, 엄마, 좀 그만해. 이제 결혼해서 애도 둘이나 있는 애 아빠를 무슨 그렇게 챙겨. 애 둘 낳으면 뭐해. 엄마한테 평생 막내 아들인데. 엄마한테 평생 애야, 애. 문제는 시모가 이렇게 남편을 진짜 살뜰하게 챙기는 걸 저한테도 은근히 요구했다는 거였습니다. 애들 어릴 때야 육아하느라 저도 정신이 없으니 뭘 하지도 못했지만 점점 아이들이 크면서부턴 저한테 남편 시중을 들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태도에 저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이런 간섭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 출산을 연달아 하다 보니 결혼 전과 비교했을 때 살이 좀 많이 찐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살을 좀 빼려고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다녔고 어느 정도 출산 전 무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시모의 반응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뭐야, 너 살 뺐니? 아니, 언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아, 어머님, 제가 살이 좀 너무 많이 쪄서요. 많이 뺐죠? 남편도 요새 저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운동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주변에서도 살 빼니까 보기 좋다고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아니, 네가 잘 볼 곳이 어디 있다고 살을 빼? 아, 왜 살을 뺀 건데? 누가 보기 좋다고 한 거야? 갑자기 왜 살을 뺀 거냐고. 너 혹시 어디 잘 보일 곳이라도 생긴 거니? 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냥 뺀 건데. 아니, 그러니까 왜 뺀 거냐고. 아예 낳으면 다 살찌고 그런 거지. 뭐 누가 살 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살을 빼? 전 시모의 갑작스런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며느리가 통통하다가 살을 빼서 늘씬해지면 오히려 시모 입장에서도 보기 좋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너무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니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시모와 시부가 이혼을 한 이유가 바로 시부의 바람 때문이었거든요.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실은 엄마랑 아버지가 예전에 이혼한 이유가 아버지가 바람나서 그랬거든. 젊었을 때부터 일도 안 하고 한량해 여자만 그렇게 만나고 다녔나 봐. 그래도 전엔 바람까진 아니었는데 바람을 3번이나 피우면서 엄마가 엄청 예민해지셨어. 3번이나 참고 넘어가셨는데 결국 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신 거거든. 아, 그래? 아, 그래도 좀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셔서 놀랐어.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 아버지가 바람날 때마다 옷 사고 꾸미고 운동하고 막 난리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외모를 꾸미고 그러면 엄마가 좀 민감하셔.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시모는 정말 바람이라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아예 TV에 그런 장면이 보이면 잘 보던 드라마도 바로 보지 않으실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그 정도로 불륜에 대해선 치를 떠셨던 분이셨죠.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그 후로부터 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엄청 예민해지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려고 나가서 좀 늦게까지 밖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애들은 여동생이 봐준다고 해서 맡기고 나왔는데 그때 마침 시모가 전화가 온 거였어요. 너 지금 바뀌니? 시끄럽네. 어디 나간 거야? 잠깐 애들 얼굴이라도 볼까 했더니만. 아, 애들은 제 여동생이 봐주고 있고 전 잠깐 친구 만나러 나왔어요. 아, 그래? 알았다. 그러고선 전화를 끊었는데 그 후로 계속 1시간마다 시모한테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전화래선 또 뭘 막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디냐, 뭐 하냐, 뭐 먹냐, 언제 가냐, 뭐 이런 얘기만 하시고선 또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좀 옷을 신경 써서 입고 시댁에 가면 또 제 옷차림을 보고 의심을 하실 때도 있었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근데 너 옷차림이 왜 이렇게 차려입었니? 너 어디 가려고? 아, 조금 있다가 친구 좀 만나려고요. 친구? 친구 누구? 뭐 상진이도 같이 가는 거냐? 아니요. 저만 잠깐 요 앞에서 커피 마시려고요. 아, 친구 누군데? 여자냐? 언제부터 친했던 건데? 그냥 커피만 마시는 거야? 아니, 여자친구 만나는데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갈 필요가 있어? 그냥 대충 입고 만나면 되는 거지. 너 여자친구 만나는 거 맞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지? 아이, 엄마, 그만 좀 해. 아니, 무슨 친구 만나러 가는 것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보고해야 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결국 옆에서 보던 남편이 화를 낼 정도로 시모의 이상한 집착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늘 전 시댁에 갈 때는 추리닝 차림에 대충 차려입고 갈 때가 많았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행동 때문에 저한테 항상 미안해하곤 했고요. 사실 남편은 개인 병원 운영 때문에 항상 바쁘기도 했습니다. 전 또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종종 병원에 들리곤 했고요. 여름엔 직원들이 더우니까 시원한 커피를 사서 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시죠? 아, 오늘이 제일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잔 커피 사왔는데 시원하게 좀 드세요. 어머 사모님, 매번 이렇게 저희 간식거리 챙겨주시고 고마워서 어쩌죠? 사모님 덕분에 저희 진짜 간식 잘 먹고 있어요. 매번 감사드려요. 병원 직원들은 대부분 몇 년씩 남편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 저도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렇게 병원 직원들도 챙기면서 병원은 수월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 8년 차가 되었을 때 새롭게 신입 직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병원 일이 바빠지다 보니 간호사가 한 명 더 들어오게 된 거였는데 그 간호사는 20대 후반에다가 다른 간호사들과도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적응을 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전 좀 더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들어오고 6개월쯤 지났을까 개인 병원에서 제일 오래 다녔던 한 간호사가 일을 그만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실 전 그 직원이 병원 홍보도 잘해주고 환자들에게도 너무 친절하게 잘해서 그만두는 게 너무나 아쉬웠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 아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날 그 직원이 저한테 슬쩍 할 말이 있다며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다른 사람 모르게 슬쩍 저한테만 얘기를 하길래 전 저녁에 따로 퇴근하고 만나기로 했죠. 그렇게 그날 저녁 병원 근처 한 카페에서 그 직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사모님, 저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사모님한테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 있죠? 걔 때문에 저 그만두는 거예요. 저 말고도 지금 거기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고요. 네? 뭐라고요? 그 직원 때문에 다들 그만두려고 한다고요? 아니, 왜요? 그 친구가 저희 병원에서 엄청 갑질하고 다니거든요. 사모님께서 저희 따로 도시락도 챙겨주시고 간식도 늘 챙겨주셔서 저희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병원 다녔어요. 저희 생일 때도 늘 생일 선물이라면서 기프트 카드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고 저희 지금까지 버틴 것도 솔직히 사모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이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하고 더러워서 더 이상 병원에 못 다닐 것 같아요. 사모님께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전 그 직원의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 새로 들어온 직원이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거기다 20대 후반이라 나이도 꽤 차이가 나고 어린데 그 직원이 갑질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전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결혼하고서 처음 그렇게 싸웠던 것 같네요. 진짜 당장이라도 남편을 내쫓고 싶었지만 어린 애들을 보고서 겨우 그날은 참고 지나갔습니다. 폭풍 같았던 그날이 지나가고서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갑자기 누군가가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번호가 틱틱 눌리더니만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시모는 씩씩대며 들어오더니 깜짝 놀란 절 보고 대뜸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아니, 넌 어제 저녁에 내가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왜 안 받아? 어디 갔었니? 아, 어머님 전화하셨었죠?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네요. 왜요? 이 아침부터 연락도 없이 오시고. 내가 못 올 때라도 왔어?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집에서 살림은 안 하고 밖에서 그렇게 쳐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걱정이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전화하면 제깍제깍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제 뭐 하고 있었어? 들어보니까 내 친구가 너 어디 카페 들어갔다는 거 봤다던데 대체 어디 갔었어? 이렇게 소리를 치자 주방에서 밥을 먹고 있던 남편이 나오더니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 아니, 말도 없이 왜 왔어?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밥 먹고 있었구나. 출근 전인데 엄마가 너무 일찍 왔지? 넌 신경 쓰지 마. 내가 애미랑 얘기할 거니까. 근데 밥은 뭐 먹고 있니? 그러면서 시모는 주방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딱 가서 남편이 먹던 밥상을 보고선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때 찬밥에 장아찌를 꺼내놓고선 물에 말아먹고 있었거든요. 그 꼴을 보고서 시모가 어찌나 화를 크게 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너 왜 찬밥을 물에 말아먹고 있어? 왜? 아니, 그게 엄마. 이렇게 후루룩 먹고 가면 되지 뭐. 뭐?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따위 밥을 먹어? 애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안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면서 돈 버는 애를 이따위 밥을 먹이고 보내는 거야? 너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밥을 이렇게 부실하게 먹여? 이렇게 먹을만 하니까 이렇게 먹죠, 어머님. 아침부터 오셔선 왜 화를 내세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한 거야?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의사 아들한테 찬밥을 먹여?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이따위로 대접을 하냐고. 그러더니 시모는 이내 화를 참지 못했는지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손님이 셌는지 저도 휘청거릴 정도로 아주 머리채를 세게 잡더니 이리저리 절 휘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것 좀 놓으세요. 이것 좀 놓으시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디서 건방지게. 하늘 같은 남편 떠받들여 줄 줄도 모르고 감히 우리 아들한테 찬밥을 먹여? 이게 보자 하니까 심해 어디서 물러보고 있어? 엄마, 그만해. 이거 좀 놔. 이거 놓으라고. 대체 왜 이래? 아휴, 넌 이 꼴을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렇게 순에 빠졌으니까 애미가 널 이따위로 대접하지. 난 이 꼴 도저히 못 본다. 글쎄 엄마 놓으라니까. 이거 좀 놓으라고. 겨우 남편이 시모를 뜯어말리면서 시모는 제 머리를 놓았습니다. 전 얼마나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지던지 저 역시도 당장 같이 맞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서 겨우 참았어요. 시모는 제 머리채를 놓고 나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씩씩대면서 당장이라도 다시 절 잡을 것처럼 분노를 표출하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눈을 부라려? 어디서 감히 시애미한테 그따위 행동을 보여? 너 당장 무릎 꿇고 사과 안 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아들 잘 챙기라고. 밖으로 쏘다니면서 아들 챙기지도 않고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뭐라고요? 어머님 아들 찬밥도 감지 덕진 줄 아세요. 마음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내쫓았으니까. 뭐? 내쫓아?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이거나 좀 보고 얘기하세요. 그 잘난 아드님이 밖에서 어떤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리고선 전 안방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시모 앞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씩씩대며 그 서류를 들고서 한참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서류를 확인한 시모는 다시 머리끄댕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잡은 머리채는 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었어요. 시몬은 남편의 머리채를 잡더니 절 잡았을 때보다 더 거세게 흔들기 시작했죠. 아, 엄마, 왜 이래?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이것 좀 놔. 놓고 얘기해. 내가 다 설명할게. 이 자식이,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진짜 바람 피운 거야? 네가 진짜 바람 폈냐고.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그 어린 간호사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오랫동안 병원을 다녔던 그 직원이 저에게 꺼낸 얘긴 그 어린 간호사의 갑질뿐만이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간호사가 갑질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13살이나 어린 간호사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상간녀는 병원에서 떵떵거리며 다른 간호사를 무시했던 거였죠. 그러니 다른 직원들은 그 꼴을 보고서 다들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나섰던 거였습니다. 사실 그만둔 그 직원은 저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 도저히 남편과 상간녀가 하는 꼴을 보고서 안 되겠다 싶어 저에게 사실을 알려준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전 직원에게서 받은 증거 자료들을 남편에게 내밀었고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도저히 남편의 행동을 이해해주지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그날 대판 싸우고 나서 다음날 시모가 찾아와 제 머리채를 잡은 거였고요. 시모는 모든 사실을 알고서 남편을 한참이나 머리끄댕이를 잡고 휘둘렀고 겨우 남편은 시모의 손을 뿌리칠 수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이미 머리는 한 무더기가 뽑혀 있었죠. 시몬 씩씩대면서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진짜로 바람 피웠어? 네가 어떻게 이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벌여? 어떻게? 엄마, 그게 아니 난 안 들키게 잘 숨겼는데 걔가 글쎄 다른 직원들 괴롭히는 바람에. 뭐라고? 숨겨? 이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네 애비도 그렇고 너도 똑같아. 아주 그냥 시도 두고 못한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면서 뻔뻔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그래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어디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해? 엄마, 아니 나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한테 제일 소중한 아들. 엄마의 귀중한 보물. 보물? 네가 왜 보물이야? 아주 왼수지 왼수. 내가 아주 그냥 이런 걸 아들이라고. 어이구 진짜. 시모는 남편의 등짝을 하염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의 팔을 계속 잡으려 했고 시모는 그런 남편의 팔도 손바닥을 내리치며 남편을 호되게 혼냈어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전 자는 애들이 깰까 싶어 두 사람을 말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요, 싸우실 거면 나가서 싸우세요. 그리고 당신 이 집에 들어오지도 마. 애들이 있어서 겨우 참는 거니까 나 당신이랑 앞으로 안 살아. 아니 못 살아. 사람 뒤통수 치고 사는 사람이랑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사니? 당장 나가. 아이고 애미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뭣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요즘 여자들이 밖으로 나다니면서 바람을 많이 피운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놈의 자식 제대로 정신교육 시킬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하면 안 되겠니? 내가 어디 가서 아들 바람 피워서 쫓겨났다고 창피하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 어머님, 그렇게 귀한 아들만큼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에요. 이렇게 함부로 머리채 잡힐 그런 취급받을 사람 아니라고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제 머리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저 이런 취급받으면서 못 삽니다.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놈의 시끼, 너 빨리 무릎 안 꿇어? 어디서 감히 밖에서 그딴 짓을 해놓고선 당당하게 서 있어? 어서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어. 손이 아주 발이 되게 빌라고. 어서 빌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한 번만 봐줘. 제발 한 번만. 됐고, 오늘은 둘 다 나가. 애들 깨어나는 순간 나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당장 나가라고. 결국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내내 무릎을 꿇고 빌다가 제 호통에 화들짝 놀라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람이라면 치를 떨던 시모는 아들의 바람 소리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밖으로 쫓겨나고 나서도 시모는 내내 남편의 머리며 등이며 다리며 손으로 발로 계속해서 응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전 남편에게 전화해 통보를 했어요. 당신도 알지?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거. 당연히 양육권은 나한테 줘야 할 거야. 내가 애들 다 데리고 갈 거니까. 뭐? 아니, 애들은 그냥 내가 키울게. 당신 취직도 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 바람핀 아빠한테 애들이 뭘 배우겠어? 애들도 똑같이 애비처럼 그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헛소리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 요구 조건 안 들어주면 나 병원에 확 찾아가서 1인 시위라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첫 번째는 당장 그 상간녀랑 헤어져.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 양육권 나한테 주는 거고, 세 번째는 여기 살고 있는 아파트 나한테 줘. 뭐라고? 아니, 그 아파트가 지금 얼마짜린데? 끝까지 뻔뻔하게 구는 남편에게 전 봐줄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달이 난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잖아요. 전 어떻게든 이 두 사람을 끝까지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싶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에겐 잃을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전 그 점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 그럼 나 병원 가서 당신이 17살이나 어린 여자랑 바람난 거, 직원들한테 그 상간녀가 갑질한 거 다 까발리고 소문낼 거야. 그래도 괜찮지? 아니, 여보. 그러면 내 밥줄이 끊기잖아. 그러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좀 진정해. 그래도 면접 교섭권은 줄 거지? 네가 양육비만 안 밀리면 줄 거니까 걱정 마. 대신 내가 한 조건 꼭 지켜야 할 거야. 하나라도 안 지키면 나 가만 안 있어. 네 엄마가 내 머리채 잡아서 머리 뽑히고 상처난 거, 이것도 다 진단서 뽑아놨거든? 이것까지 고소하는 걸 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내 얘기 안 들어보던가. 아니야.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무조건 다 지킬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상간녀 소송을 하자 그동안 두문 분출한 채 없어졌던 상간녀가 저에게 결국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당연히 그 상간녀를 만나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상간녀 진짜 끝까지 웃기더라고요. 사모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네? 저희 집에서도 쫓겨나고 상간녀 꼬리표 평생 달게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위자료도 그 정도 없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제발 너그럽게 좀 봐주세요. 너그럽게? 야, 네가 우리 가정 다 망쳤어. 우리 가정 이렇게 깨졌는데 그 책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니? 웃기지 마. 어떻게든 네가 책임져야지. 나 고소 취하할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네가 책임져.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요. 웃기지 마. 너 다시 한번 이딴 식으로 나한테 연락 오면 아주 내가 평생 너 뒤쫓아다닐 거야. 알았니? 네가 결혼할 때, 또 결혼해서 애 낳고서 애 학교 갈 때, 네 애가 나중에 결혼할 때도 내가 끈질기게 찾아갈 줄 알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찾아오기만 해. 그때 말로 안 끝날 거니까. 그렇게 전 냉정하게 상간녀 소송까지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 그 상간녀는 평생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제가 나타나 이 더러운 사건에 대해 언급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아파트를 받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전 남편은 상간녀와 바로 헤어졌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다니던 직원들은 한날 한시에 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 더러운 꼴을 곁에서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그렇게 직원들은 남편에게 벌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남편을 받아줬냐고요? 절대로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소식은 전 시누이들에게 들을 수 있었어요. 전 시누이들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선 시모와 남편의 소식도 같이 알려줬죠. 올케, 진짜 미안해. 아, 난 진짜 그런 줄 몰랐어. 뭐 하나 터지면 터지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냐? 정말 미안해, 올케. 근데 엄마랑 상진이 둘 다 벌 제대로 받고 있다니까. 엄만 상진이 꼴도 보기 싫다면서 내쫓고 상진이겐 어디 고시원인가 들어갔다더라고. 개인 병원 열면서 대출도 어마어마했는데 직원들까지 그렇게 다 그만뒀으니 제대로 된 집이라도 구할 수 있겠어? 한동안 걔도 고생 꽤나 할 거야. 그러니까 올케도 그걸로 좀 마음 달래. 그리고 엄마 요즘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이제와 딸들이 최고니 뭐니 하는데 참. 하여튼 올케 고맙고 미안해. 그렇게 큰 신우의 전화를 받고서 그래도 저 마음이 조금은 풀렸던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서 한동안은 저도 좀 우울해하고 슬펐었는데 다시 취직을 하고 애들을 돌보다 보니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이젠 애들과 보내는 소소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동생도 집에 자주 와 저희 애들도 봐주고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고요. 비록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아빠의 본분만큼은 제대로 끝까지 해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연들을 보다 보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꼭 언젠간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 외롭고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